제일 경계하는 건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대체해서 넣어주기 시작하면 몸은 점점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잃어가거든요. 내가 굳이 안 만들어도 어차피 약으로 채워지니까 그런 경우는 약을 너무 오래 드시게 되면 더욱더 벗어나기가 어려워지는 건 스스로 회복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겠죠. 2017년인가요? 들어오면서 갑상선 가이드라인 미국을 많이 따르는데 미국에서 연구를 쭉 해보니까 예전에는 TSH가 정상보험보다 높으면 무조건 써라였다면 이제는 10 정도까지 좀 범위가 늘어났고 이제는 임산부한테는 그게 조금 더 엄격해져서 임산부라면은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 하더라도 TSH 수치가 예전에는 2.5만 넘어도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요즘은 4.0 정도까지는 문제 없다. 상향 조절이 된 거죠. 이제 이건 임산부뿐만 아니라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은 다 동일한데요. 기본적으로는 호르몬제,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제를 합성을 해서 만들어낸 약물을 복용하면서 호르몬 수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게 치료의 목표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경구약으로는 이제 매일 복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또 갑상선 호르몬제는 음식과 밀접하게 반응을 해서요. 식후에 꼭 드시는 게 중요하게 알려져 있는 약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면서 모자란 만큼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조절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조절이 되는 게 이 질환이라 병원에서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모자라면 뭐 약으로 넣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아까 부작용이랑 연결될 만한 거는 저는 이제 부작용이라는 범위로 보기 좀 어렵지만 제일 경계하는 건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대체해서 넣어주기 시작하면 몸은 점점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잃어가거든요. 내가 굳이 안 만들어도 어차피 약으로 채워지니까 기능적으로 충분하면 몸은 계속 안 만드는데 적응하게 되는 게 문제라서 그런 경우는 약을 너무 오래 드시게 되면 더욱더 벗어나기가 어려워지는 건 몸이 이제 아예 그 기능을 포기해버리는 순간 스스로 회복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겠죠. 그걸 저희 경계해서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기능저하증 진단받고 약 드시기 시작했다 하시면 조금 더 엄격하게 식사와 생활을 바꾸는 방법을 통해서 몸을 빨리 올려서 최대한 약물 없이 스스로 기능하는 상태를 빨리 만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알려진 약물 자체의 강력한 부작용은 특별하게는 없는데 보통은 이제 축적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태들이 있고요. 뭐 가장 많이 흔히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는 골다공증 같은 것들이 조금 알려져 있는 편이고요. 근데 저는 임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약을 쓴다는 의미는 이게 평생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쓰는 거다 보니까 몸이 스스로 기능을 회복했는데도 약이 도와주고 있으면 필요 이상의 기능을 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나타날 만한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정맥, 심방세동, 그러니까 심장이 빨리 뛴다, 땀이 너무 많이 난다, 갑자기 살이 좀 빠지기 시작한다,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해당되는 증상들이 보일 때는 수치를 확인하고 약물을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이걸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환자분들의 특성인 건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약을 통해서 조절하는 분들 중에 이게 식사와 생활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면 그걸 바꿀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생활이 유지되는 한 수치는 거의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올 리가 없기 때문에 약물을 유지하면서 거의 조절이 된다. 저희는 환자분들이 식사와 생활을 바꾸는 거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능이 올라오다 보니 약물로 도와주는 게 과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저희 환자분들은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은 약물을 계속 엄격하게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게 보이고 오히려 약간의 과잉 증상이 보일 때는 빠르게 줄이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불리는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은 일단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이니까 평생 호르몬제를 그냥 복용하는 게 가이드라인인 질환이거든요. 그 이유가 몸에서 못 만들어내니까요. 활성도가 떨어져서 못 만들어지는 정도라면 활성도를 올리면 회복이 될 텐데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의미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과정에 꼭 필요한 효소를 몸이 면역세포들이 걔를 공격해서 그 효소를 망가뜨려 버리니까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자가항체가 생긴 이유도 모르고 얘는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평생 약을 먹으라고 하는 거고요. 임신이랑도 많이 연결되는 게 임산부들에 대한 가이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시모토 갑상선 염이로 진단받았다면 기능저하증 환자분들이 T3, T4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TSH 수치만 조금 높은 경우를 불현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서클리니컬 하이퍼사이러즘이라 부르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기능적으로는 겉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TSH가 높은 상황이라는 건 잠재적인 증상은 없는 불현성, 드러나지 않은 기능저하증이라는 건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좀 강하게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준비하기 때문에 TSH가 이렇게 높은 거는 앞으로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TSH를 정상 범위보다 조금만 높아도 강하게 약을 쓰라라는 권고 가이드라인이 예전에 있었는데 2017년인가요? 들어오면서 갑상선 가이드라인 미국을 많이 따르는데, 미국에서 연구를 쭉 해보니까 예전에는 TSH가 정상 범위보다 높으면 무조건 써라였다면 이제는 10 정도까지 좀 범위가 늘어났고,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TSH가 1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약을 써보고 아니면 좀 더 경과를 관찰하자 였던 게 조금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이제는 임산부한테는 그게 조금 더 엄격해져서 임산부라면은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 하더라도 TSH 수치가 예전에는 2.5만 넘어도 이 정도는 무조건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요즘은 4.0 정도까지는 문제 없다. 이렇게 보는 정도로 상향 조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TSH가 4.0이면 예전에는 뭐 당연히 약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는 걸 보면서 사실 가이드라인이 변화되기에는 이게 제일 보수적인 기준이니까 특히 어려운데, 참 안타까운 게 한국은 가이드라인 변경이 됐을 때 제일 늦게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썼던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좀 강해서 좀 안타까운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주로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 환자분들은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병원에서는 이거 수치 조절 안 되면 위험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 불안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드시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 불안감이 실제로 또 TSH 수치를 더 올리거든요. 이 TSH라는 호르몬 자체가 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어떤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는 순간 이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TSH 수치가 올라가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신랑이 버리지 않고 그냥 드시라고는 하는데 사실 안타깝죠. 이런 권고 가이드라인이 변한 거에 대해서 병원에서도 잘 전달을 해주시면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조금 더 경과를 볼 텐데, 너무 좀 엄격하게 예전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시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기능저하증의 원인에 따라서지만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제일 치료가 어렵고요. 단순히 몸 상태가 아까 설명드린 원인에서 크게 나눴을 때 자가면역성 원인으로 인한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제일 자연 치유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를 하고,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는 현대의학 관점에서는 이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은 치료가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생 호르몬제 복용을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일시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러니까 단순히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기능 저하증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현대의학적으로도 바라봐서 약물 용량 그거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는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원인으로 봤을 때 간과 장의 기능 회복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간과 장의 기능이 회복되는 데 집중을 하는 치료를 해보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를 훨씬 더 쉽게 보고요. 근데 전자도 저는 오히려 여기서는 저희가 집중하는 게 그 부분인데,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불리는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특히나 하시모토 갑상선염 진단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이 TPO라고 하는 효소에 대한 자가 항체가 발견된 분들인데, 그런 분들조차도 저희는 정상 회복되는 경우를 보고요. 또 제일 이상적인 건 그 TPO 항체라고 불리는 그 안티바디가 아예 사라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기는 합니다. 근데 다른 자가면역 질환보다 TPO 자가 항체가 특히 없어지는 확률이 좀 낮은 것 같기는 해요. 임상적으로 저희가 치료를 해보면 다른 자가면역 질환에서 자가 항체들은 의외로 사라지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 TPO가 항체가 의외로 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경험적으로는 생각보다 느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TPO 항체가 양성이 남아 있음에도 갑상선이 기능을 하는데 전혀 문제없는 경우까지는 많이 회복이 됩니다. 정확하게 호르몬제를 안 먹어도, 호르몬제 보충 없이도 스스로 기능적으로 문제없는 상태를 많이 봅니다. 이제 이것도 조금 경우가 있는데, 반절제를 했다라고 하면 하나, 그러니까 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반으로도 어느 정도 정상 기능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병원에서는 하나를 절제하면은 호르몬제 권장을 드리는데 저희는 그 남은 반의 효율을 최대한 올려서 이 정상인 만큼 기능을 회복해보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도 약은 가능한 안 드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전절제는 조금 얘기가 다른데 갑상선이 양쪽에 다 결절이나 어떤 암이 발생을 해서 전절제를 한 경우에 뭐 말 그대로 호르몬을 만드는 장기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평생 동안 약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해박적으로도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제가 임상적으로 보는 경우는 전절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약물을 줄여가면서 적응해 봤을 때 스스로 호르몬이 어느 정도 나온 경우를 케이스를 보거든요. 사실 저도 의아한데 좀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장기를 아예 떼버렸는데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는 이상하긴 해요. 근데 또 아직까지 우리가 밝혀지지 않은 어떤 장기들에서 호르몬을 대체해서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환자분들 사례를 통해서 그렇게 추정해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해는 잘 안 되긴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 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